2008년 7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계절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낮에도 적막감이 감도는 이 동네에서 대한민국 강력범죄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 양민수. 그는 부산 지역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양민수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자 동생은 이상한 예감에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7월의 뜨거운 오후, 동생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열어주던 형인데 집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동생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 바닥에는 양민수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금껏 어떤 범죄 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괴하고 섬뜩한 형태였습니다. 그의 얼굴 전체가 녹색 청테이프로 빈틈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마치 고대 이집트의 미라처럼 수십 겹의 테이프가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녹색 청테이프의 질감만이 그 아래에 한때 인간의 얼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민수의 손과 발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전선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구조대원들은 그 잔혹하고 기이한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과 국과수 감식관 역시 현장의 섬뜩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완전히 봉인해버린 범인의 잔혹함과 집요함은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엄청난 원한과 증오에 의한 복수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묘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다툼이나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가구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깨진 물건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범인을 스스로 집 안에 들인 뒤 순순히 결박과 죽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현장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지문과 흔적을 찾기 위해 세밀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청테이프, 손과 발을 묶은 전선, 심지어 현관문 손잡이에서조차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굴 없는 시신이 남겨진 완벽한 밀실. 범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혹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워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이 사건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피해자 양민수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청테이프로 그의 코와 입을 완전히 막아 양민수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부검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범인의 집요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테이프는 단순히 몇 겹 감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밀랍으로 얼굴을 봉인하듯 수십 겹이 빈틈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그 자체를 넘어선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동생이 양민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로부터 약 이틀 후로 판명되었습니다.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마지막 통화에서 양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고 특별히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인이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가 아니라 양민수가 전혀 경계하지 않을 만큼 친숙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결정적 단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 범인은 99% 면식범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양민수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부산 지역에서 20년 넘게 선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 어촌계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수사팀은 양민수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 명씩 조사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양민수의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같은 성격에 자기 주장이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을 정도로 엄격했고 한번 빌려준 돈은 끝까지 받아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양민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양 선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무섭게 몰아붙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돈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서 돈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사팀은 양민수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 때문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양민수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건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전후로 양민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금전거래가 있었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저마다 나름의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 있었고 어떤 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가 전무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범인으로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패배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녹색 청테이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프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제품이었고 거기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는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베테랑 형사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강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 형사는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범인은 왜 굳이 청테이프를 썼을까? 그것도 얼굴 전체에 수십 겹씩 말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지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개로 입을 막거나 목을 조르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일부러 청테이프를 준비해와서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대해 혹은 그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형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의 시그니처입니다. 범인만의 독특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감정은 보통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만 생깁니다. 형사는 다시 한번 양민수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증오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민수에게 돈을 빌렸고 동시에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 그런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4개월째 드디어 수사팀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인물은 피해자 양민수와 오랫동안 형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온 30대 후배 최진호였습니다. 최진호 역시 양민수와 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함께 배를 타며 고생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최진호는 양민수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민수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최진호를 아꼈고 그를 거의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 위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민수가 자신이 운영하던 어선을 최진호에게 팔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배로 갈아타려던 양민수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최진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진호에게는 드디어 자신의 배를 갖게 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순조롭게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잔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진호는 잔금 지불일이 다가오자 양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업이 잘 안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양민수는 이해심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났지만 최진호는 계속 돈이 없다며 미뤘습니다. 양민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강하게 최진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민수는 최진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나도 그 돈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진호는 여전히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양민수에게 빌린 돈 외에도 여러 곳에 빚이 있었고 도박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양민수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고 단지 최진호가 성의 없이 빚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형제 같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냉랭한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양민수는 최진호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부터 꺼냈고 최진호는 점점 양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우연히 항구에서 마주친 양민수가 최진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양민수는 최진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당장 돈을 갚으라. 안 그러면 배를 가져가겠다고 말입니다. 최진호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는 양민수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최진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고 한 목격자는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최진호의 금융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호는 양민수에게 빌린 돈 외에도 여러 곳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날 그는 불법 도박장에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잃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최진호. 그에게는 강력한 살해 동기가 있었습니다. 양민수만 없어진다면 적어도 그 빚만큼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만큼 가까운 관계. 모든 정황이 최진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최진호를 비공식적으로 경찰서에 소환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어느 늦은 저녁 조사실로 들어선 최진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펐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와 양민수의 금전 관계에 대해 묻자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최진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형님께 배를 사면서 돈을 빌렸고 제때 갚지 못해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형님을 해칠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형님을 존경했고 언젠가는 꼭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본격적으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진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최진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바다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한참 떨어진 남해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타고 동료 선원 박성민과 함께 조업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바다에 나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계속 조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철벽과도 같은 알리바이였습니다. 육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하지만 용의자는 그 시간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최진호와 함께 배를 탔다는 동료 선원 박성민을 소환했습니다. 박성민 역시 최진호의 진술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은 사건 당일 남해 바다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호와 자신 단둘이서 사흘 동안 배 위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진호가 배에서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최진호는 자신의 배에 설치된 GPS 기록까지 제출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최진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자신의 배의 항해 기록을 모두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배는 계속 남해 바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동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부산까지는 수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그가 바다에 있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최진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제 유력한 용의자마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 미궁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좌절감이 다시 한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김태현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듯이 완벽한 알리바이 역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태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알리바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김태현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진호와 박성민의 진술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GPS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도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무고한 사람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에 긴장하고 당황할 텐데 그는 오히려 여유로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현의 말에 수사팀은 다시 한번 최진호의 알리바이를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자신 있게 제시한 GPS 기록 자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해양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선박에는 안전과 조업 관리를 위해 선박자동 식별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해양경찰청 서버에 전송합니다. 마치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배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해경으로부터 최진호의 배에 대한 상세한 항적 기록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전후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진호의 배가 그린 궤적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GPS 신호가 끊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본 김태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진호가 바다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간, 정확히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을 포함한 약 8시간 동안 그의 배에서 발신되는 GPS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고의로 AIS 장치를 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해 중인 배가 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은 물론 조난 시 구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태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최진호가 뭔가를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범행 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PS 신호가 사라진 8시간, 그 공백의 시간 속에 범죄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GPS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진호는 기계 고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수사의 모든 기법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부산 항구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일일이 검토하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교대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최진호의 배가 나타나는 장면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의 분석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 27분, 부산 남항의 한 외진 선착장에 최진호의 배가 몰래 입항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끄고 조용히 들어오는 배. 그리고 30분 후 한 사람의 실루엣이 배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진호가 몰래 육지로 돌아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사람이 정확히 최진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주변 기지국과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신호 기록을 분석하면 특정 시간에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진호와 박성민의 휴대전화가 사건 당일 어떤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았는지 추적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남해 바다에 있었다면 남해 지역의 해상 기지국과만 연결되었어야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을 전후한 4시간 동안 최진호의 휴대전화는 부산 남구 지역의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시간에 육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GPS 기록의 공백, CCTV 영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 3가지 과학적 증거가 모두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박성민과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척하다가 사건 당일 새벽 몰래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의 AIS 장치를 끈 채로 어둠을 이용해 항구로 들어왔고 최진호 혼자 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다시 배로 돌아가 박성민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동행이 아니라 정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였습니다. 조사실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박성민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GPS 기록, CCTV 영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쌓여가자 박성민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성민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최진호가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며 잠시 항구에 들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최진호를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진호가 배에서 내려 몇 시간 후 돌아왔을 때 입을 다물어 달라며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양민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알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박성민의 자백으로 최진호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최진호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최진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형님을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여전한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진호의 자백을 통해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모두 재구성되었습니다. 2008년 7월의 그날 밤, 최진호는 철저히 계획된 살인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청테이프, 전선, 장갑을 미리 구입했고 박성민을 설득해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박성민과 함께 남해로 조업을 나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배를 돌려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AIS 장치를 끄고 불을 끈 채 어둠을 틈타 항구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최진호는 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양민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밤중의 방문이었지만 양민수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후배였고 밤낮 없이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최진호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돈 이야기 좀 하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양민수는 거실로 그를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최진호가 준비한 연극이었습니다. 적당히 언쟁을 벌이는 척하다가 최진호는 순간적으로 양민수를 기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전선으로 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평소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양민수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는 준비해 온 청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양민수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감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한이 폭발했습니다. 최진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돈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호는 양민수의 얼굴 전체를 테이프로 감아버렸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집요하게 수십 겹의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양민수는 테이프에 감싸인 채 질식해 갔습니다. 최진호는 그가 완전히 숨을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지문이 묻은 곳은 모두 닦아냈고 현관문을 잠근 채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그는 다시 배로 돌아갔습니다. 박성민에게 입 다물어라며 돈을 건넸고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얼굴을 그렇게 감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최진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보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그 표정, 자신을 깔보던 그 눈빛이 싫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대답 속에 인간의 증오가 얼마나 무섭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최진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박성민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조차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진호가 준비한 완벽한 범죄 계획은 과학수사라는 거대한 그물 앞에서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만든 철벽 알리바이는 오히려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범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GPS를 껐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라진 8시간의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는 행위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 자체가 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도 과학수사 기법 앞에서는 언젠가 진실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GPS,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현대의 과학기술은 범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밝혀냅니다. 셋째, 금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형제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원수가 되어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양민수의 지나친 독촉과 모욕적인 언행, 최진호의 무책임한 재정관리와 도박 중독,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복수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최진호는 양민수를 죽임으로써 빚에서 벗어나고 모욕감을 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순간의 분노와 증오가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완벽한 범죄는 더더욱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과학의 눈은 인간의 거짓말을 점점 더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 녹색 테이프로 감싸인 얼굴, 사라진 8시간의 GPS 기록, 그리고 무너진 완벽한 알리바이.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범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